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북 시사토론창의 구본상입니다. 오늘은 8월의 월간 뉴스 분석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보도된 수많은 뉴스 가운데서 대표적인 뉴스들 선정해서 전문가들을 모시고 다시 한번 짚어보면서 현실적인 대안들까지 함께 모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 시간 함께해 주실 세 분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죠. 먼저 청주대학교 정치행정학 진재구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 옆으로 정일순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맞은편으로 가겠습니다. 서원대학교 경영학부 신용환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세 분과 함께하는 8월의 월간 뉴스 분석. 그러면 첫 번째 영상부터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청주시 복대동의 한 도로를 비추는 CCTV 영상입니다. 비가 세차게 쏟아붓기 시작하더니 갑자기 길 위로 물이 차오릅니다. 수위가 급격히 높아지더니 금세 사람 가슴팍 높이까지 물에 잠겼습니다. 지상 주차장에도 빗물이 빠르게 차오릅니다. 주차된 차량 창문 높이까지 물이 찼습니다. 불과 50여 분 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순식간에 쏟아진 물폭탄에 이 일대 도로 전체가 하천처럼 변해버렸습니다. 상가로 집으로 물이 계속 들이닥치자 다급해진 주민들 수십 명이 대야를 들고 나왔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물을 퍼내보지만 차오르는 물을 막기에는 역부족입니다. 5년 전에도 이 일대 도로와 아파트 지하 주차장까지 침수 피해를 겪었는데 이번에 시간당 53mm의 강한 비가 쏟아지면서 똑같은 피해가 되풀이된 겁니다. 추가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 빗물을 성남천으로 내보내는 하수관로 공사가 진행 중이지만 공사가 채 끝나지 않은 사이 쏟아진 비에 속수무책으로 침수됐습니다. 하지만 이 공사는 내년 상반기에나 끝날 예정입니다. 불과 하루 만에 새벽과 밤 두 차례나 반복된 침수 피해에 주민들은 언제까지 비만 오면 물난리를 겪어야 하냐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네. 자, 언제 다시 봐도 참 안타까운 영상입니다. 참 올여름에 또 수해가 다시 한번 이렇게 핥히고 갔는데요. 일단 세 분 어떻게 보셨는지 또 어떠셨는지 진 교수님부터 좀 말씀을 들어볼까요? 예, 홍수 피해가 천재지변이라고 손 놓고 있을 게 아니라 그럴 경우에 항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비책이 늘상 마련돼야 되는데 이런 예방 행정에 대한 관심 부족이 이런 사태를 초래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자, 예방 부족이다라는 말씀하셨는데 그런 얘기 더 자세하게 잠시 후에 좀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신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같은 장소 또 비슷한 시기 여름 2017년에 이런 큰 물난리를 겪고도 또 당했다 그러면 이건 틀림없는 인재죠. 반복되는 거니까. 그런데 정말 대야 양동이 없었으면 어떡할 뻔했습니까? 오죽하면 그 양동이 마을이라는 별칭이 다 붙을 정도로 그렇게 합심해서 많은 분들이 이겨낸 건 다행인데 행정당국에서는 다시는 이런 일이 인재로 반복되지 않도록 더 각별히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네.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뭐 이런 영상이 저희가 처음 보는 광경이 아니라는 데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단순히 수해 피해라고 하기에는 너무 피해 입은 주민들의 피해가 크기 때문에 말씀하신 예방 행정으로서의 다다음 올 것 부분에 대한 대책과 함께 피해 회복도 철저히 되어야 될 것 같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일단 지금 보셨던 화면을 저희가 한 5년 전쯤에도 본 적이 있습니다. 2017년이었죠. 그때 폭우 피해가 있었고 이제 5년 만에 이렇게 수해가 다시 발생을 했는데요. 정확히는 이제 청주시 복대동 일대가 되겠습니다. 워낙 이제 지대가 좀 낮은 상습 침수 지역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청주시의 치수 행정이 좀 너무 더딘 것 아니냐, 무딘 것 아니냐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은 뭐가 문제라고 보시는지 좀 자유롭게 듣겠습니다. 예, 신 교수님. 2017년에 그 복대동 지역의 홍수 피해 이후에 청주시가 그 복대지구 빗물 저류 시설을 설치한다고 대대적인 홍보를 했는데 그 이후에 그 석연찮은 이유로 그 사업이 취소됐거든요. 네. 근데 주민들조차 뭐 그런 이유라든가 왜 그것이 폐지됐는지 자체를 모르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대개 보면 많은 이제 그 정치인 자치단체장들이 홍보는 열심히 하지만 막상 이것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자기들의 재선이라든가 자기들의 임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이런 경우에는 네. 별로 관심을 안 쏟는 거죠. 왜냐하면 피해는 크지만 1년 내내 일어나는 피해가 아니라 한두 번 나오고 또는 특정 지역에 국한돼서 일어나기 때문에 예산을 이제 전 지역의 주민들에게 쓸 수 있는 것, 또 자기 인기에 기여할 수 있는 데 많이 쓰다 보니까 이런 그 재난 예방에 대한 그 대비가 상당히 줄어드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예.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좀 더 그 재난 예방에 대한 그 체계적인 관리를 좀 주민들이 촉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다른 분들, 예, 예. 변호사님 먼저 그 듣겠습니다. 말씀하신 복대지구 우수 저류 시설 그
그때 당시 홍보했던 대로라면 작년 말에 완공이 되었어야 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피해도 막을 수 있었고, 그런데 이게 성남천 침수 예방 사업으로 바뀌면서 지금 완공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 그 지자체에서 말씀하셨던 우류 저수 시설이라든지 이게 제대로 됐다면 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런 이제 그게 다른 사업으로 변경되면서 좀 시간을 허비한 부분 때문에 이런 피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은 인재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우수 저류 시설 뭐 공사가 늦어지고 이런 것들 워낙 이제 뉴스에 많이 나와서 잘 다 보셨을 거고요. 제가 바로 그 맞은편 아파트에 쭉 살았었습니다. 아, 네네. 그래서 그 수해 날 때마다 이렇게 내려다보면 무서울 정도로 그 지형을 보면 그 롯데 마트 앞에 이렇게 잠기고 하는 것들 보셨잖아요. 예. 그 아파트 건너에. 그 지형 자체가 낮은 걸 금방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예. 1.5m 이상 낮죠. 그다음에 이 복대천이 급격하게 꺾어지는 지점들이 몇 군데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넘치는 확률이 꽤 이제 높겠죠. 그 성남천으로 빠지는 쪽에 그런 부분에 이제 공사가 늦어진 거. 돌이켜 보면 2017년 그 수해 이후에 또 SK 하이닉스가 그 LNG 발전소 건설과 맞물려서 주변 주민들에게 어떤 혜택을 줄 거냐 해서 복대천을 어떻게 하겠다 이런 네. 안도 쭉 있었어요. 근데 여러 가지 이제 사회적 합의 논의 이런 과정들 지금 공사까지 같이 늦어진 거 이런 것들로 복합적으로 하여튼 인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결국 이제 그 사업들이 이제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뭐 졌다면 조금 이만큼의 피해는 좀 나지 않았으리라고 일단 다들 보시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당연히 그렇습니다. 뭐 요번에 보시면 서울이 하루 동안에 389mm 정도가 왔습니다. 우리나라 1년 강수량의 4분의 1 넘게 이제 온 거죠. 그래서 서울도 강남이 그렇게 침수가 돼서 똑같이 인재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청주가 그 정도 왔으면 어떻겠습니까? 요번에 약 212mm 정도 온 건데요. 하루 동안으로 보면은, 시간당으로 보면 53mm 정도. 네. 서울은 100mm 이상이 오기도 했고. 그러면 진짜 2017년처럼 그렇게 더 많은 폭우가 지금도 내렸다 그러면 여러 가지 이제 자연적으로 이렇게 운동하는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또 경치 보기 좋게 여러 이 숲이라든지 네네. 나무라든지 이런 걸 그냥 놓은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더 장애물들이 많아진 거죠. 걸러지는 장애물들이 이런 것까지 맞물려서 굉장히 힘들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미리 공사를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좀 점검하고 봉사단체 이런 데서 많이 쓰레기 줍기라든지 주변 정리도 많이 하잖아요. 이런 것까지 보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인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우수 저류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청주 내에서의 내덕지구, 개신지구, 그 내수지구에서는 이번에 별다른 피해가 발생되지 않았다는 점 역시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봅니다. 예. 자, 이제는 이제 수해 뭐 지나갔습니다. 수해 복구 또 피해 보상 등이 이제 좀 관건이 될 것 같은데요. 청주시가 책정한 피해 보상 금액이 제950 기금으로 정해진 200만 원이 전부다 이런 얘기가 좀 있어서요. 피해를 본 주민들이 좀 보호받을 수 있는 대책이 있다면 실질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변호사님 일단? 예, 듣겠습니다. 저희가 앞서 인재가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인재라고 입증할 수 있다면 지자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기본적으로 자연재해에 대해서는 법원이 기본적으로는 지자체의 책임을 인정하지는 않지만 네. 뭐 경기도 파주시에서 계곡에 설치한 임시도로가 무너져서 인명 피해가 발생한 사건에서도 그 뚝이 콘크리트가 아닌 흙으로 이루어졌는데도 이에 제방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시의 책임을 일부 인정하기도 하였고, 또 많은 보도가 있었던 2011년 우면산 산사태에 그 이제 피해자 가족들이 낸 서초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한 경우에도 네. 즉시 경보를 발령하거나 산사태를 예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서초구의 40%의 책임이 인정된 사례들이 있습니다. 때문에 이번에도 잠시 저희가 말씀드렸던 어떤 우류 저수 시설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조치를 안 한 부분에 대해서 입증이 된다면 네. 청주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가 되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말씀 드려봅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다른 사업으로 변경되면서 성남천 부분에 이제 사업이 제때 이루어지지 못한 점에 대해서 이제 다들 알고 계시는데 그 부분이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냥 그 말하는 측면에서의 인재라고 볼 것인지 실제로 이렇게 법적으로 인재라고 증명받을 수 있는 거는 또 좀 다른 차원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변호사님? 말씀드렸던 대로 17년도 이후에 복대지구 우수 저류 시설에 대해서 청주시에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시면서 이 시설을 설치하면 다시는 이런 폭우의 피해를 받지 않는다라는 부분을 홍보를 하셨습니다. 그거를 역으로 보면 이것이 제대로 아까도 말씀 계획대로 작년 말까지 완공이 안 된 데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사유, 합리적인 이유를 들지 못하면 역으로 그 부분이 청주시에게 과실이 있음을 추단케 하는 하나의 사유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봅니다. 다른 분들은 어떤 생각이신가요? 근데 실제로 신 교수님. 많은 법원 판결들이 보수적이기 때문에 예. 어떤 그 빗물이라든가 재난 예방 시설을 잘못 설치해서 그것이 피해를 키웠다든가 네네. 피해를 초래했다는 것이 공학적으로 입증된다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겠지만 설치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 네네. 현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저기 행정에서 보면 많은 경우에 잘못 설치하거나 설계가 잘못됐거나 예. 그래서 그것이 피해를 가져왔을 때는 문제가 발생시키지만 설치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문제를 가지고 안 했으니까 피해를 보상해라. 이것은 사실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사업이 지연된 건에 대해서 그것을 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다. 지연되는 책임이라든가 아예 설치하지 않았던 걸 가지고 책임을 묻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죠. 네, 인과관계 입증은 어렵겠지만 어떤 심정적, 어떤 도덕적 이런 비난은 청주시가 피하기 좀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흥덕공원 그 지하에 약 2만 톤 정도를 가둘 수 있는 저류시설을 만들겠다.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죠. 약 146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데 국비 그중에 절반인 73억 원을 국비로 따오겠다 하고 한참 얘기를 했는데 반년도 안 돼서 흐지부지 다 이야기도 없어지고 왜 그게 없어지는지 왜 바꿔야 되는지 얘기가 없다가 그러니까 우수 저류 시설을 만들겠다고 했다가 침수 지역 예방 사업으로 이게 이제 전환이 됐거든요. 네네. 아무런 이유 설명 없이 왜 그러면 아까 변호사님 말씀대로 청주에 이미 기 설치된 저류 시설 3곳은 다 피해가 없어요. 이번에도. 네네. 그리고 지금 이제 2군데가 더 곧 있으면 이제 저류 시설이 완성이 되는데 왜 이 흥덕공원에 하겠다고 그렇게 홍보를 하더니 그때 침수 피해가 막 돼서 비난이 들끓을 때는 그렇게 홍보를 하더니 그 뒤에 말없이 그냥 침수 지역 예를 들어 뭐 미트를 준설한다든지 네. 우수 관로를 놓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냥 말없이 바뀌었단 말이죠. 이거에 대한 어떤 비판은 피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자, 이제 가을 태풍도 오겠지요. 이제 대책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내년 상반기에 이제 말씀하신 그런 성남차의 사업들이 좀 완료가 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만 그 전에 또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대책들이 있을까요? 많은 경우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런 피해가 있고 난 이후에 아무리 보상을 한다든가 사후 조치를 해도 그 피해를 온전히 회복할 수 없거든요. 사실은 이런 예방 행정의 문제는 많은 자치단체장들이 이제 빛이 안 나기 때문에 그리고 돈은 많이 들어가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데 그 예산 배정을 많이 하지 않는데 의회라든가 시민단체 등 층에서 과거에 이런 그 재난 피해를 입었던 지역의 그 피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예산 그 시기에 재난행정 예산을 얼마나 좀 신경을 쓰고 배치하는지 배정하는지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어요. 네. 다른 분들 네, 이제 과거에는 보면 농촌 지역이나 산골이나 이런 데 산사태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예방도 이제 많았지만 물론 지금도 당연히 이걸 잘 해야 되지만 도심 지역에 갑자기 게릴라성 폭우가 많아졌잖아요. 네네. 기후가 변화하면서 그런 거에 대한 대비 특히 이제 요즘 전기차 많아졌죠. 네. 감전 사고들 많이 일어나고 막 하잖아요. 이거 침수 피해 막 막다가 공무원분이 감전돼서 예. 돌아가시고 이런 일들이 있는데 이런 것까지 전체적인 부분을 다 놓고 민방위복 바꾸는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전체적인 부분을 놓고 새롭게 설계를 도심 지역 침수 피해에 대한 새로운 설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관련해서 혹시 눈에 띄는 댓글들이 좀 있을까요? 예, 네, 좀 패러디성 발언 같은데요. 집중호우 예보됐어도 6시면 퇴근하죠? 이런 댓글이 있더라고요. 예. 신 교수님. 반복되는 그 인재에 대한 불신 댓글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습니다. 예. 그 HANY 땡땡땡님께서 청주시는 너무 느려서 공사 기간 5년은 더 걸릴 것 같고 부실 공사 또 보수 작업하다가 보수 작업 5년 더 본다라는 댓글이 있습니다.
불과 열흘 전까지만 해도 충청북도의 공식 입장은 도청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타워를 추진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시종 전 지사가 직원들과 한 약속을 후임인 김영환 지사가 이어받는 듯 했는데 하루아침에 없던 일이 됐습니다. 주차타워를 추진하겠다던 기자회견 일주일 뒤 기자들을 만난 김영환 지사가 돈을 쓸 여력이 없다며 돌연 불가 입장을 밝힌 겁니다. 직원 의견 무시한 차 없는 도청 처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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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 수위를 조절해온 도청 공무원 노조는 결국 폭발했습니다. 도청 주변에 김영환 지사를 비난하는 현수막을 내건 데 이어 직원 설문조사 결과를 근거로 정면 돌파에 나섰습니다. 사무관 이상 150명 등 749명이 참여한 설문에서 응답자의 83%가 차 없는 도청에 대한 의견 수렴이 불충분했다며 충분히 소통했다던 김 지사의 해명을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충청북도는 요지부동입니다. 내후년에 도의회 신청사가 완공되면 400여 대를 세울 공간이 생겨 주차타워는 예산 낭비라는 입장. 유례를 찾기 힘든 도지사와 소속 공무원들의 힘겨루기. 이러는 사이 내년도 국비 확보를 비롯해 충북이 풀어야 할 현안들은 점점 쌓여가고 있습니다. 자, 이른바 차 없는 도청에 대한 뉴스입니다. 이 민선 8기 들어서 이제 충북도정에 뭐 워낙 굵직한 뉴스 처음에 나왔던 뉴스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 자, 일단 뉴스 어떻게 보셨는지 변호사님부터 좀 듣겠습니다. 예. 차 없는 도청이라는 문구 자체를 타 시도나 아니면 과거에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주차장법 시행 규칙에 의하면 공용시설인 도청의 경우에 필요한 그 면적 대비 필요한 주차 명수가 규정되어 있고 또 주차장법에 의하면 주차장은 주차장 외에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청 내 주차장 면수를 줄이고 그 공간 위에 도민들을 위한 휴게 여가 문화시설을 세운다는 그런 정책 자체는 법 위반 소지가 매우 다분합니다. 때문에 이렇게 행정이나 정책을 함에 있어서는 제일 기본이 법 위반 소지가 없는가를 살피는 것인데 그것에 대한 상세한 면밀한 검토 없이 대뜸 듣기에는 멋진 차 없는 도청이라는 시도를 한 거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런 지적이 일어나자 부랴부랴 한 달에 한 4천만 원씩을 하는 외부 주차장과의 계약을 한다든지 또 처음에는 도민 휴식 공간으로 쓰겠다라고 하다가 이제 와서는 민원인 주차장 확대 사업으로 바꾸겠다라고 하면 당초 예상했던 차 없는 도청이라는 문구와도 배치되기 때문에 여러모로 아쉬움이 남는 뉴스였던 것 같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그 면적 대비 주차 대수, 뭐 용도 제한 때문에 사실은 거기서 음악회 열려다가 이제 그것도 못한 상황이 됐죠. 신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그 여론조사를 통해서 이제 많이 홍보전을 했는데 모처럼 충북도청이 전국 뉴스 메인 탑에 모바일 뉴스에서 올라온 걸 봤습니다. 네. 뻔한 결론이죠. 여론조사하면 약 165만의 우리 충북 도민 모두가 민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도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해보면 약 3천여 명인 도청 공무원들 비해서 당연히 주차장 또는 주차 없는 도청 당연히 선호하는 거죠. 결론 좋습니다. 큰 방향성도 알겠습니다. 왜 그러는지도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 그의 한 목적성이 있다 그러면 그에 따른 수단의 정당성 그리고 절차적 정당성을 반드시 지켜야죠. 근데 순서가 거꾸로 됐습니다. 결론을 내려놓고 시범 사업을 해보고 다시 그거에 맞는지 여론 수렴을 다시 한 다음에 다시 하겠다. 잘못됐죠, 순서가. 그래서 절차적 정당성이 아주 심대하게 결여된 부분이 아쉽다고 하겠습니다. 네, 신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이거는요. 우리나라뿐 아니라 많은 이제 국가들에서 정치인들이 집권하게 되면 공무원들을 희생양으로 삼아서 국민들의 쾌감을 일으키기 위한 정책을 많이 합니다. 이걸 이제 비로크라틱 배싱이라고 해서 관료 때리기라는 말을 쓰는데, 그래서 구조조정이라든가 공무원에 대한 부패 사정이라든가 또는 뭐 연금 개혁 또는 뭐 보수 삭감 이런 것을 통해서 일반 국민에게 이제 상대적 그 박탈감을 해소하고 쾌감을 주는 정책을 많이 하는데 이런 것들은 단기적으로 보면 어떤 국민들이 쾌감을 느낄 수는 있지만 과연 그것이 가져오는 장기적인 어떤 메시지가 있느냐? 사실 그냥 하나의 이벤트에 불과한 거예요.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셨듯이 주차장 용도를 가지고 음악회로 쓰겠다. 법적 위반의 문제 이전에
음악회는 방음 시설이 잘 돼 있고 음향 시설이 잘 돼 있는 예술관에서 해야지. 주차장에서 음악회를 하면 그게 음악회가 되겠습니까? 미술관에서 고가의 미술품을 전시하는데 그냥 뜨거운 땡볕 안에다가 미술품을 전시할 수 있겠냐고요. 근데 그런 말하자면 현실적으로도 법적인 위반 문제 아니라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을 내놓고 그것을 개혁이라고 외치는 거, 그것은 단순하게 공무원과 국민들 간의 대립구도를 형성해가지고 자기 어떤 집권 세력들의 그 의지를 높이겠다 하는 건데, 이런 그 시간 낭비성 그 이벤트 정책은 안 하는 것이 좋겠다. 좀 더 중요한 정책에 집중하는 것이 좀 효과적이다 생각합니다. 네. 아까 신 교수님이 이제 말씀 중에 절차적인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이제 도지사께서 직원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뭐 시행하지 않겠다고 밝히셨습니다만, 일단 전면 시행은 미루더라도 자율 동참에서 이제 자율 시행으로 지금 얘기가 다시 나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시범 운영 전에 조금 이제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하고 시작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지적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절차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좀 짚어주신다면. 네, 예. 지금 안 그래도 자율 동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공직사회에서 아무리 이제 뭐 개방적이라고 하더라도 과연 자율 동참이라고 했을 때 자율적이 되느냐 하는 건 이미 답은 뭐 무르나 마나한 얘기죠. 사무관 이상 약 107명 그 정도 되는 도청에 약 1,300여 분이 이 본청에 근무를 하는데 그중에 약 107명 이런 분들이 다 눈치 안 보겠어요. 승진해야 되는데 또 주변의 평판도 중요한데, 그러니 당연히 이거는 뭐 강제 사항인 셈이죠. 그러면 과연 도청이 누구의 공간이냐, 도청 직원들의 공간이냐, 그걸 이용하는 우리 도민들의 공간이냐, 이런 개념 설정부터가 있어야 여론조사가 절차적 정당성과 수단의 정당성에서 인정을 받겠죠. 정당하다고. 왜냐하면 그 적은 사람의, 그러니까 노동조합과 일방적인 어떤 분쟁처럼 비춰지게 하고, 교수님 말씀대로 공무원 때리기를 통해서 그걸 개혁이라고 포장하고 하는,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전혀 이게 개혁과는 거리가 먼 아젠다죠. 그런데 마치 이걸 개혁인 걸로 몰고 가는 기현상이 발생한 거죠. 절차적인 건 지금이라도 만약에 전체적인 총론이 맞다고 한다면, 네. 또 그거에 대한 호응이 훨씬 좋다고 한다면 빨리 지금이라도 절차적인 걸 정확하게 지켜야 예. 되겠죠. 사실 교수님. 정치적 의도를 배제하더라도 행정적 실현 가능성을 보더라도 몇 가지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가 이제 이 많은 공무원들이 현실적으로 출장을 간다든가 할 때 관용차를 쓸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사실 자기 개인차를 출장 용도로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그 관용차의 그 절대 부족으로 인해서 개인차를 출장 용도로 많이 씁니다. 그럼 차를 가져오지 말라고 하면 출장 갈 때 새로운 형태의 차가 필요하게 되죠. 예. 그러면 뭐 거기에서 또 예산 낭비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런 문제도 있고, 청주 시내가 그 지하철이 없기 때문에 대중교통 체계가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승용차 출퇴근을 하기 때문에 도청 공무원들이 출근해서 하루 종일 도청에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출장도 가야 되고 여러 가지 볼일도 봐야 되고 현장 저기도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한 고민이 있느냐 하는 문제고요. 또한 이제 대체 주차장 물색으로 인해서 여타 그 인근 지역의 주차장의 그 주차요금이 오르고 네. 또 지역 주민이 불편해질 수 있죠. 사실 이 도청에만 주차하지 말라고 했을 뿐이지 차를 가져오지 말라고 한다고 사무관들이 차를 안 가져오겠습니까? 인근 주차장에 가져올 네네. 것이고, 그런 문제를 통해서 주변 지역에 피해를 가져올 수도 있고, 또한 사무관 이상은 가져오지 말라 함으로 인해서 직급 간 대립구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5급 이상 공무원과 6급 이하 공무원 간의 대립구도를 형성하고 있는데, 이런 그 방식의 그 정치적 접근은 바람직하지 않다. 주차장은 오로지 주차 용도로 쓰고 네. 기본적으로 다른 형태의 정책에 좀 접근을 해줬으면 좋겠다. 사실 지난달에도 그 얘기했습니다만, 우리 그 지사님이 처음에 와서 제일 먼저 했던 핵심 공약 사업 있잖아요. 레이크파크 르네상스라든가. 그것뿐 아니라 지금 뭐 SK 하이닉스가 청주 하이닉스에다가 투자 보류를 했다든가 이런 현안이 산적해 있어요. 기업 투자 문제라든가 이런 그 현안이 산적한 문제에서 이런 사소한 문제에 시간 낭비할 수가 없죠. 지금 이것 때문에 온 충청북도의 노조들과 공무원과 언론과 매달려 있는데 거기에 시간 낭비할 필요가 없는 거죠. 좀 더 네. 핵심적인 문제에 집착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예.
뭐 절차뿐 아니라 뭐 실제로 이 사업에 대한 얘기까지 지금 예. 짚어주셨는데요. 그 부분 더 얘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사실 이제 주차 타워 건설에 대한 얘기가 있었는데 이제 그것도 이제 당장은 좀 실현이 어려운 상황이 된 것 같고요.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근 골목에 이제 주차난이 좀 심각해지지 않겠느냐, 뭐 유료 주차장의 경우에도 가격이 더 인상되지 않겠느냐, 뭐 여러 가지 인근 주민들에 대한 또 불편 문제들도 제기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 연쇄적으로 이제 좀 일어날 여러 가지 현상들이 좀 예상이 되기도 하는데요. 좀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진짜로? 예. 네, 그 주차장법, 소위 말하는 주차장법보다 청주시 조례가 더 강하다는 거죠. 그래서 의무적으로 지금 충북도청의 면적 대비해서 보면 322면의 주차 면수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걸 이제 다 전체적으로 차 없는 도청을 만들려면 예를 들어서 인근에 지금 이제 의회, 도의회 그 새로 짓는 도의회에 160면 정도를 확보한다라고 했죠. 그런데 그게 과연 도청의 주차장으로 법적으로 인정받을 거냐라는 문제도 또 있죠. 예. 그다음에 외부에 이렇게 안에다 이제 못 두다 보니까 외부에 지원해 주면서 약 470면 정도를 확보해서 이제 돈을 준다는 거잖아요. 주차비를 지원해 주는 게 면에 약 4억 정도 이제 나간다. 그러면 중장기적인 것도 같이 봐야죠. 도청의 이전 문제부터 여기에 계속 그럼 존치한다면 계속 그렇게 외부에 하면서 할 거냐. 네. 도의회 제2 부지를 거기에 같이 둬서 할 거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의견 수렴을 했어야 되겠죠. 선진국의 각종 그 사례들에서 보면 차 없는 도청 당연히 선호합니다. 좋습니다. 근데 애초부터 만들 때부터 그렇게 됐다든지 아니면 지금 같으면 절차를 잘 수렴해서 아예 도청 앞마당에 예를 들어 지하를 장기적 관점에서 한다든지 하는데 이제 그 부분은 또 뭐 공사비 이런 게 뭐 네. 면당 얼마다 뭐 이런 것들이 다 나오다 보니까 이제 복잡하긴 하지만 그래도 좀 더 중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네. 다른 분들은 어떻게 풀어나갔으면 좋을지. 예, 진 교수님. 예, 저는 기본적으로 이 주차장 문제를 다른 어떤 사업과 연계시켜서 얘기하는 것. 아까 처음에 그 내왔던 명분이 뭐 도 주민들에게 돌려주는 뭐 문화공간을 쓰겠다고 했다든가 휴식공간을 쓰겠다든가 그런 것이 자꾸 바뀌는 이유가 왜 이 이벤트를 시행했는지가 처음에 불분명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예를 들어 이럴 수 있죠. 도청의 차를 줄이겠다고 하는 것이 민원인들의 주차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도청 공무원들에게 차를 가져오는 대신에 주차비를 내라. 많은 이제 그 직장에서도 주차 공간이 부족하면 직원들한테도 주차비를 부담시키거든요. 학교에서도 주차 공간이 상당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차를 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주차비를 징수합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자율적으로 차를 줄여서 민원인들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늘리게 한다든가 이런 유도를 할 수 있는 거죠. 왜 이 이벤트를 했느냐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민원인들의 주차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의 주차 세수를 좀 빼고 싶다라고 하면 그거에 따른 정책 과제가 나오죠. 그러니까 저는 왜 이것을 했는지 도지사의 의도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네. 아까 말한 대로 여러 가지 이유를 내세우고 있으니까 지금이라도 과연 이 그 정책을 왜 했는지 명확히 하고 그 의도에 맞게 그 머리를 모아서 대안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오래 끌지 않았으면 좋겠다. 네. 이런 생각입니다. 예, 변호사님. 뭐 같은 의견입니다. 저희가 1호 공약이었던 레이크파크 르네상스도 이런 여러 문제점이 대두되자 좀 보류하겠다, 한 템포 쉬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건도 사실 여러 문제들 그리고 사회적 공감대, 공무원 노조와의 또 주차 타워 건설 덜컹 이렇게 취소한다 이렇게 발표하시면 좀 안 될 것 같아서 이런 여러 사회적 합의라든지 여론이라든지 필요성 그리고 대안 등 마련할 때까지 좀 천천히 좀 쉬어가시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것이 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신 교수님. 예. 네, 그 다시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면 결국 제가 이제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도지사께서 이제 SNS에 쓰셨죠. 충분히 협의를 사전에 했고 그래서 시범 사업으로 5일 동안 해보게 됐다라고 했는데 거꾸로 보면 여러 아젠다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도지사께서 일방적으로 이제 이 차 없는 도청을 만들고 싶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그에 대해서 뭐 갑자기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충분한 어떤 토론이 없었다는 거잖아요. 또 그거를 어쨌든 SNS를 통해서 계속 입장을 밝혀오셨고 예. 그러면 과연 그런 것들이 쌍방향 소통의 시대에 걸맞는 사전적인 의사소통의 방식이었는가라는 문제로 다시 돌아가 보고
도청에 근무하는 분들 충분히 여론 수렴해보고 있고 네. 민원인이 뭐 모든 면을 차지하는 건 아니잖아요. 전체 주차 면수에. 그러면 민원에 대한 수요도 다시 요번에 시범 기간에 해보니까 이제 몇 대 정도가 필요하다는 예. 게 대충 추산이 됐다는 거잖아요. 이런 것까지를 합쳐서 다시 한번 잘 여론을 수렴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관련해서 댓글들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댓글들 좀 눈에 띄셨는지 소개를 좀 해주신다면요. 예, 신 교수님. 역시나 이제 이 부분이 가장 뜨거운 논쟁으로 댓글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딱 양분이 되더라고요. 공무원분들 입장에서 쓴 글과 네. 또 시민의 입장에서 예. 쓴 글이 딱 양분이 되는데 HLOF 땡땡땡님께서 충북도청 공무원을 위한 공무원의 주차장, 도청 주차장 민원인 주차장은 돈 내고 사설 주차장으로 공복이라는 말이 없는 충북도청 이참에 바꿉시다. 도청 공무원들 시군 교류도 하고요. 철방석 좀 뜯어냅시다. 이런 이제 비판적인 글이 있습니다. 예, 그 시민의 입장이 됐으니까 저는 공무원 입장에서 얘기할게요. 좀 반말이어서 좀 미안한데 도지사도 걸어 다녀 관용차 사지 말고 이런 댓글이 있습니다. 충북도민과 출향민을 대상으로 한 고향사랑 기부제 설문조사에서 기부 의사가 있다고 답한 응답자의 60.4%가 가장 큰 이유를 고향으로 꼽았습니다. 애향심이 기부 결정에 큰 영향을 주는 만큼 시행 초기엔 출향민 의존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자체마다 출향민을 1순위 후보군에 놓고 있는데 정작 제도를 알리고 기부를 독려할 방법이 마땅치 않습니다. 할 수 있는 건 5개 게시판이나 방송 등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광고 매체 홍보뿐. 법을 만들 때 이런 규제를 잔뜩 집어넣은 건 과열 경쟁 등의 부작용 우려 때문. 하지만 제도의 존재 자체를 모르는 국민이 여전히 많다는 걸 고려하면 어렵게 도입한 제도의 발목을 잡는 독소 조항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자, 세 번째 뉴스는 고향사랑 기부제입니다. 사실 저희가 이 시사토론 창에서도 몇 번 이제 소개를 해드리면서 계속해서 좀 그야말로 업데이트 소개를 좀 해드렸었던 사안이긴 한데요. 그래도 아마 좀 생소하신 분들 많이 있을 것 같아서요.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고 하는데 잠깐 소개를 먼저 좀 해주신다면요. 네, 지금도 우리 전기요금을 전기세라고 하는 분들 많이 계시죠. 그 고향세 하니까 이게 세금이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입니다. 무려 15년 전에 거슬러 가면 문국현 전 의원께서 발의를 하셨고 지난 대선, 요번 대선 말고 그 전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도 공약으로 걸었었습니다만 번번이 15년가량을 이렇게 어렵게 있다가 작년에 통과가 돼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골자는 자기가 속해 있는 그 지자체가 아닌 다른 지자체, 예를 들어서 제가 청주시에 있다 그러면 청주에는 기부를 못 하는 거예요. 제 주소가 청주라고 하면. 그럼 청주 외에 뭐 계산이든 뭐 예를 들어 다른 시군에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예. 500만 원까지 기본적으로 하고요.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10% 기본적으로 해주고 100만 원 한도로 해서 추가적으로 세액공제를 해주다 보니까 약 16.5%가 더 가산이 돼서 실질적으로 약 26.5% 정도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기부한 금액에 대해서 100만 원 한도에 답례품을 받을 수 있어요. 30%까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100만 원을 내면 30만 원을 돌려받는 꼴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좋은 이게 우리 사라져가는 인구들, 농촌 소멸, 그다음에 지방 균형 발전 이런 측면까지 같이 고려해서 굉장히 기대되는 특히 재정 자립도가 낮은 우리 충북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대되는 법률입니다. 네. 지방자치단체하고 지역민들 또 기부자가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이제 상생 프로그램이라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고요. 그동안에는 이제 지방자치단체장의 성과를 명시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돈을 이제 쓰는 데만 국한해 있었기 때문에 돈을 많이 쓰면 성과가 좋은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제 돈을 모으는 거잖아요. 네. 자치단체장들이 외부로부터 돈을 모으는 능력도 한번 볼 수 있는 그런 의미 있는 제도라고 봅니다. 예. 네.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10만 원 한도에서는 전액 세액공제를 받고 예를 들어서 3만 원 한도에서 답례품도 받을 수 있으니까 뭐 큰 금액이 아니더라도 네.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방송을 하는 것 자체가 개별 모집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에게 주의를 환기시키는 계기가 될 것 같고 저도 개인적으로 또 다른 지역의 답례품이 어떤 걸로 될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아까 홍보 말씀하셨는데 네. 그 홍보도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법적으로 좀 제한되는 부분도 좀 분명히 있고요. 해서 근데 이제
이제 지자체로서는 어쨌든 이게 좀 재정을 마련할 수 있는, 모을 수 있는 돌파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들도 많이 있더군요. 실제로 그러려고 생각을 하시는지 어떻습니까? 예, 그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연구 보고서에 의하면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한 그 국민들의 인식률에 따라서 모금액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국민 인식률이 9.5%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 인식도를 감안하면 최대한 1,000억 정도가 모일 것이라고 예상했고 기부금액의 그 전망치를 이제 좀 더 넓혀 잡았을 때 국민들에게 홍보를 열심히 해서 인식률이 30%로 올라가면 3천억 원 정도의 그 모집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이 그 기부금품 제도에 대해서 좀 더 많은 홍보가 이루어진다면 지방재정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보이고요. 아까 제가 잠시 얘기를 했지만 이거는 이제 자치단체장이 얼마나 발로 뛰느냐에 따라서 좀 더 차별화된 성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과거처럼 자치단체의 규모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배분되는 방식이 아니라 능력을 좀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척도가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겠습니다. 예, 변호사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행까지 넉 달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그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시행령이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표준조례도 시행령, 표준조례들이 나와야지 우리 같은 지자체에서 그에 따른 지자체 조례라든지 선정위원회, 답례품 선정 및 그 공급업자 지정 이런 후속 절차들이 마련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조금 서둘러야 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홍보가 가장 중요할 텐데요.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10%가 안 돼요. 이 제도 자체를 알고 있는 분들이. 이걸 뭐 해봤다가 아니라 이제 내년에 시행하니까 지금은 이제 일단 알아야지 할 텐데 10%가 안 됩니다. 그러면 그 홍보 수단에 있어서 지금 기초적으로 법률에 아직 시행령은 안 나왔으니까요. 법에 있는 기본 내용을 보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불법 정치 자금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뭐냐면 예를 들어 이해관계에 있는 그런 법인이나 개인들한테 집중적으로 예를 들어 푸시를 하면 좀 받아낼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런 것들의 어떤 기존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이해관계에 있는 데들에게 개인이든 법인이든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홍보 수단도 요즘은 다 모바일 시대고 SNS 시대잖아요. 그러면 개별 문자나 카톡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발송하면 아 이런 게 이런 거구나. 우리는 이런 특산품을 준비했습니다 하고 할 수 있는데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오로지 광고판이라든지 또 다중이 모여 있는 데서 직접적으로 공무원분이 가서 홍보를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개별로 이렇게 말을 하는 거, 그다음에 뭐 도로변에 있는 홍보판, 이런 5개 광고탑 이런 것들만 해놓게 돼 있어서 이 홍보 수단에 있어서는 아마 입법이 개정돼야 되고 또 철저한 보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시행되지도 않은 이 법에 대해서 같은 내용으로 개별적인 전화나 문자, 이메일 정도로는 홍보를 할 수 있게 해달라라는 개정안도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이고요. 또 다른 의견으로는 개정안이 안 된다면 좀 단속 유예 기간을 줘서 그 당분간 좀 일단 제도가 도입이 되면 활성화되는 부분은 있어야 하니까 그런 개별적 홍보를 좀 유예하는 기간을 두자라는 목소리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은 이제 그 문제를 가지고 많은 자치단체가 이제 과잉 규제라고 이제 하소연을 하고 있는데 저는 좀 더 시각이 다릅니다. 아까 조금 전에 신 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불법적인 정치 자금의 그 다른 버전이 나올 수도 있는 뿐 아니라 많은 그 지역 연구 기업이라든가 그 지역 연구 있는 기업인들한테 상당히 준조세적인 압박이 올 수 있어요. 개인적인 요구를 하게 되면.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제가 보기에는 이미 이게 건전한 프로그램이 되고 또 이제 자기 지역 출향 인사가 아니더라도 말 그대로 답례품이라든가 그 지역의 관광 상품과 연계해서 내가 좀 관심이 갈 경우에 내 고향이 아니더라도 기부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준다고 하면 이런 개별적인 홍보 금지라든가 특정인 기업이라든가 법인에게 못하게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해요. 그건 과잉 규제가 아니라 오히려 부작용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기 때문에 저는 그건 과잉 규제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 자체가 선순환적인 구조이고 주민들이 또는 뭐 국민들이 어느 지역에다가 내가 자발적으로 기부하고 그 혜택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도록 하려면 이런 규제는 당분간 유지돼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자, 지금 이제 홍보에 대한 얘기들도 나왔습니다만 아까 이제 처음에 혜택 말씀하실 때 세액공제 부분이 좀 있었고요. 거기에 더해서 이제 답례품이 사실 또 있습니다. 이게 그 금액의 30% 내에서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 고향이 아니더라도 내 주소지만 아니면 또 할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자체들로서는
답례품이 어떤 게 준비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또 쏠리는 지역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목소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예. 이 제도를 하게 되면 유명한 지역 특산품이 있는 지역이 좀 유리할 것이고 유명한 관광지나 공공시설이 있는 지역이 좀 유리할 겁니다. 그리고 또 많은 인구가 모여 있는 수도권에서 가까운 지역이 유리할 거예요. 그러면 충청북도는 결코 불리하지가 않아요. 충청북도 출신 출향 인사가 적을 것 뻔하잖아요. 우리 충청북도 원래 인구가 적기 때문에. 네. 그렇지만 수도권에서 가깝다고 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유리한 조건이 될 수 있어요. 충청북도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52.9%가 기부 의사가 있다고 했고 지역 특산품의 선호도가 61%가 되지만 오히려 그거 못지않게 지역 화폐로 55%, 그 지역의 공공시설 이용권이 37%, 네. 그다음에 지역 개최 이벤트 초대권이 31%라는 얘기는 얼마든지 다른 여러 가지 형태의 답례도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충청북도처럼 수도권에서 가까운 경우에는 이런 그 다양한 그 제도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지역에 옴으로써 돈을 쓰고 갈 수 있는 관광 상품과의 연계가 가능하거든요. 예. 그래서 충청북도는 이 제도에 있어서 여건이 그렇게 불리하지 않다. 그래서 이것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개발하느냐에 따라서 성패를 가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답례품은 오늘 그냥 보내주면 끝이잖아요. 예. 이런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계속 기대를 하시는 입장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 있는 것 같습니다. 박수환 어떻게 의견입니다. 네, 생각하시나요? 일본처럼 이제 이 답례품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이제 컨설팅하는 기업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대학 예. 교수님 중에도 이걸 산학협동처럼 만들고 있는 분도 있고, 아, 그런가요? 서울에서 많은 벤처 기업들, 사회적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들 등이 이 답례품 관련한 기업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부분 제가 충북도청하고 쭉 쳐봤어요. 아직 정말 이 부분에 대한 준비 단계가 미흡합니다. 대체로 그냥 이렇게 말로 써져 있는 게 전통주라든지 농특산물 네. 일부인데 사실은 다른 지역하고 차별성이 별로 없어요. 다른 지역도 비슷비슷합니다. 근데 일본에 이제 유튜브나 이런 영상을 보면 한 40분짜리 영상들이 있습니다. 일본에서 어떻게 성공을 했나 보면 출향 인사들이 다시 돌아오는 정도가 아니라 젊은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촌락을 이루어서 거기서 유치원이 활성화되고 학교가 활성화된 이런 모델이 나오고 있어요. 영상에 보시면. 단순한 특산품 이런 거에서 발상을 전환해서 체험형, 예를 들어 뭐 충북에도 각종 청소년 체험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잖아요. 뭐 괴산에 가면 소금 관련해서 어린이들 할 수 있는 그런 데들도 있고 체험형으로 했을 때는 와서 여행도 하면서 소비도 하고 예. 이런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 같은 상품권이라 그러면 농특산물 상품권도 있지만 체험하면서 할 수 있는 이런 게 더 좋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아이디어들이 가미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본적으로 교수님처럼 기대를 하지만 좀 다른 지역과는 차별되는 그런 것들 아이디어를 많이 찾아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그거 네. 관련해서 염두에 둬야 될 게 50대 이상의 그 중장년층들은 자기 고향에 대한 사랑 그런 측면에서 기부를 하겠지만 이미 이제 그 수도권에 사는 젊은 층들은 자기 고향을 서울로 인식해요. 부모의 고향은 고향으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다가 그 젊은 층들은 요새 그 SNS가 발달하고 하다 보니까 어떤 특정 지역에 매우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든가 또는 그 시설이 있으면 멀지 않고 찾아갑니다. 네. 예, 그런 거라고 감안하면 요새 젊은 층들의 여러 가지 트렌드를 감안하면 수도권의 젊은 층들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개발된다면 상당히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특색 있는 후보군들을 한번 봤더니 군부대가 있는 강원 양구군에서 병사 부모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뭐 양구군 외박지 투어 이런 게 물망에 올라 있고 뭐 신혼부부 사진 촬영 티켓도 있고 고령군 같은 경우에는 그 많은 선산을 이제 가꾸기 위해서 외지에서 많이 힘들게 오시니까 벌초 대행권 뭐 이런 것도 논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방 자립도가 재정 자립도가 낮은 시군은 이렇게 좀 특색 있는 것을 해야지 아니면 지방 자립도가 높은 곳에서 고가의 답례품 30% 제한은 예. 있지만 고가의 답례품으로 막 물량 공세를 할 경우에는 특히나 이렇게 이색 있고 특색적인 것이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뭐 군대 아들 보내신 부모님들은 당연히 귀가 솔깃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특례품에 대한 어떤 아이디어도 필요하고 그만큼 폭도 좀 다양하게 둬서 네. 많은 유입층을 좀 끌어들일 수 있으면 유인책이 돼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이신 네, 것 아까 같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뭐 괴산 고추다 그러면 고추를 이렇게 답례품으로 하는 것도 있겠지만 체험 농장들 요즘 많이 생기잖아요. 예. 와서 직접 체험해보고 그러면 재구매로 이어지기도 하고 방문하면서 또 소비하는 게 네네. 있잖아요. 이런 아이디어들을 말씀드립니다. 예. 자, 고향사랑 기부제 관련해서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관련해서 댓글들 있을까요? 예. 예, 그래서 김 교수님. 어느 분이 쓰셨더라고요. 관광상품과 연계를 강조하신 분 같은데요. 네네. 청주도 관광상품 개발을 특징이게 해서 지역사랑 기부제와 연계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예. 김 교수님. 아까 우려 말씀해 주셨는데 우려 하나 첨언드리면 이게 빈익빈 부익부를 심화시킬 가능성이 아주 높다. 지역별로요. 일본을 14년이나 운용한 일본을 보면 첫 해 9천억에서 지금 8조 600억까지 급격히 늘어났는데 예. 압도적으로 높은 게 도쿄입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우리나라도 아까 진 교수님 말씀대로 서울에서 태어난 사람 많기 때문에 서울이 훨씬 더 많은 고향세를 거둘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도 한번 참고해 줘야 될 것 같고요. 예. 전체적으로 홍보 문제를 지적하는 댓글들이 많습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이라는 뜻깊은 말을 버리고 왜 고향세라고 할까? 글자가 많아서 줄여 쓰려고 하는 것 같은데 세금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 홍보도 중요하지만 용어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한다. EJIK 땡땡땡님이 댓글 주셨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홍보가 요원하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이 어떻게 보면 고향사랑 기부제의 가장 큰 홍보 시간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세 분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지난 한 달 동안 지역민들의 관심을 끌었던 뉴스들 중에 대표적인 뉴스들 선정해서 전문가들 모시고 함께 풀어봤습니다. 월간 뉴스 분석이었고요. 저희는 다음 달에도 계속해서 지역의 문제를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대안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충북 시사토론창 8월의 월간 뉴스 분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